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 유목민족의 끝판왕, 네. 몽골과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수도를 강화로 천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이 고통을 받은 끝에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로부터 더 이상 고려를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몽골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유명한 삼별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삼별초 항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정부의 반기를 든 삼별초. 고려 최고 무사들이 뭉쳤다. 고려 몽골 연합군과 삼별초. 치열한 집념의 대결. 최후까지 항전하라. 삼별초 항쟁. 물론 최씨 정권이 몰락을 했고 몽골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세력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삼별초는 이제 시작이 원래 최씨 정권의 어떤 개인 경호대로 출발을 했어요. 네네. 최후가 이제 자기 개인 경호대 이제 야별초를 만들죠. 근데 몽골과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야별초를 이제 최정의 군사 조직으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야별초를 이제 좌별초, 우별초 둘로 나누고 그다음에 몽골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던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인원들이 탈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인원들까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이제 신의군이라고 조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까지 이제 삼별초가 됩니다. 근데 이 삼별초가 가면 갈수록 최정의 전투부대가 됩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고려의 정규군이 이성급 부대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삼별초가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했고요. 몽골과의 전투뿐만 아니라 업무가 다양했어요. 네. 요인 암살, 개인 경호, 특수부대 같은 역할. 예, 이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독특한 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삼별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별초 했으면 되는데 어. 또 우리가 사자는 잘 안 쓰잖아요. 네. 별초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좌우별초. 고려사에는 좌우별초에 신의군을 포함한 걸 삼별초라고 한다. 네. 그다음에 고려 후기 유학자였던 이재현은 좌우별초에 마별초라는 또 아마 마자가 들어가 봐서 말을 타는 부대. 기병 특수부대 같은데 그걸 합쳐 삼별초라고 한다. 근데 결국은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삼별초가 그냥 고유명사처럼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합쳐지면서 네. 서너 개의 부대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럼 삼별초가 과연 좀 최씨 가문의 사설 부대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정식적으로 좀 인정을 받은 부대인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거도 역사학에서 논쟁이 됐었어요. 이게 사병이냐 공병이냐. 근데 결론은 답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사병이었다 그러면 최 씨가가 개인 수입으로 월급을 주고 그쵸. 그랬느냐. 아니면 최 씨가가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써서 이렇게 막 월급을 줬는데 근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국가 재정을 최 씨가가 권력으로 뽑아와서 자기가 월급을 줬으면 이건 또 공금이야 개인금이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복잡한데 결론은 그냥 국가의 군대인데 개인 권력자가 좀 자기 휘하 부대처럼 쓰는 꼭 봉건제적인 군대다 생각하면 저는 이 삼별초를 좀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네. 그 바펜 SS라고 예전에 왜 2차 대전 때 무장 친위대라고 있었습니까? 네네. 독일군에. 네. 무장 친위대도 시작은 총통 경호대였거든요. 총통 경호대로 시작을 했다가 그 책임자 있는 하임리 히물러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SS 부대를 전투부대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SS 부대는 지속해서 가장 독일군의 최정예 부대, 소련군도 인정했거든요. 그렇죠. SS 부대하고 마주치면 후퇴하라고. 그러니까 이 삼별초를 봤을 때 이게 개인 경호대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덧 고려군의 최정예 부대가 됐거든요. 네. 최정예 전투 부대가 됐거든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SS, 그러니까 독일군 친위대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작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런 조직 정도가 되면은 최강의 부대, 고려의 최강의 부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늘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살아가지고 고려 군대하고 조선 군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왜 귀주성 전투, 박서의 귀주성 전투 얘기했잖아요. 네. 그 나중에 죽주산성 전투 때 박서가 죽주 사람인데 죽주 부대가 죽주산성에 가서 또 잘 싸우잖아요. 네. 참전용사들도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군대가 지역 단위로, 고려 때만 해도 지역 단위로 뭉쳐요. 사실은 이게 거의 20세기까지도 유럽의 국가들도 많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꼭 다 친위대처럼 보이는 거죠. 아. 봉건제란 기반 속에서 왕이 되면 자기 지역의 군대가 곧 자기 군대가 최강의 군대. 되고 군대를 지역 단위로 편성을 해요. 네. 이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도 뭐 몇십 사단 그러면 거긴 어디 출신들, 영국군도 뭐 올스터 연대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은 벌써 15세기에 지역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무신 정권이 안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를 다 이렇게 꼭 현대군처럼 뽑아서 섞어요. 근데 고려까지만 해도 지역 단위로 편성했던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니까 여기저기서 뽑아서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초강력 부대를 만들죠. 엘리트들만 모아서. 그러나 이 사회가 지휘관과 병사들 간에는 사적인 어떤 지역적 결속, 인맥적 결속이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역 기반으로 군대가 되고 여기는 다 모은 엘리트 병사지만 대장과 이 병사들 간에는 꼭 봉건제, 영주와 기사나 이런 듯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병적인 성격이 강하게 되는 거라서 뭐 굳이 비슷하게 따지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또 그렇다고 거기다 비교할 필요가 뭐 있냐. 하필이면 네, 독일군 널렸는데 다 모든 군대가 그랬는데. 선별초가 최 씨의 사설군대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 씨 세력의 변화가 있을 때 선별초에도 좀 변화가 있었겠네요. 1231년부터 몽골이 이제 침략을 시작했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정말 분개했었던 그 무신 정권의 지배자들이 네. 자기네만 강화도로 가서 그렇죠. 강화도의 수비를 방비하고 네네네. 본토가 지금 몽골군한테 처참하게 도륙되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도 근데 최씨 정권이 계속 그 정권자가 그 권력자가 교체되는 그 순간에 네. 항상 삼별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권력이 바뀌는 그 중심에는 삼별초의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SS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고려하고 조선을 비교하면은 조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국에서 무장을 네. 병사도 다 뽑아 섞어요. 그리고 조선은 교육도 잘 돼 있어요. 왕한테 우리가 이렇게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고려 시대만 해도 어떤 사적인 관계, 꼭 유럽 봉건제처럼 사적인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 네. 내가 주인을 위해 충성한다. 이렇게 되니까 삼별초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수한 부대였단 말이죠. 이 지역이 아니라 인맥만 있는 부대라고. 네. 이렇게 주종 관계를 쓰니까 조선 같으면 왕이 바뀌면 나는 당연히 새 왕에 충성하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는 인맥으로 얽혀 있어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이제 정권을 권력을 계승하는데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야. 난 아버지랑 관계를 했지. 이런 식이 돼요. 이게 조선하고 차이죠. 그래서 삼별초 내에도 심지어는 최충원의 노비 출신들이 이제 장군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비는 이런 일하는 노비가 아니고 자기가 사적으로 뽑았던 진짜 그런 네. 무사들이겠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 그러니까 군 고위 관료가 돼서 장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3대가 간 집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주인도 3대, 무사도 3대면 네. 3대 때 충성을 할 것 같은데 나는 아버지는 이 사람하고 했단 말이야. 그럼 아들은, 무사인 아들은 어느 주인한테 충성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그 간호 출신의 장군의 아들도 내가 주인의 아들을 모실까? 왕한테 그냥 붙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패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겠죠. 네네. 분위기가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와 그런 사회 관습 속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면 같이 충성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권력이 그 안에서 분화가 되면은 이 당연히 부대 삼별초도 약간 좀 약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무신 정권이 바뀌고 특히 이제 외부의 권력의 주인이 불안해지면 더더욱이 내가 이쪽에 붙을 건가 저쪽에 붙을 건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를 이어가면서 권력이 약해지니까 최씨 정권의 마지막 집권자가 최의인데 최의의 신복들이 거의 반으로 갈려서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최의를 살해하거든요. 살해하러 공격 들어간 부대도 삼별초고 충성을 지켜서 막는 부대도 삼별초예요. 이 삼별초끼리 붙어요. 로마하고 똑같았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 로마랑 더 비슷하네. 분명히 로마 군단은 로마 원로 국가에서 허가해서 군단이 결성되는데
실제로 월급은 군 사령관이 주고 그 병사와 장교들 간에는 거의 개인적 또 사적 관계가 생겨요. 그런 점에서 로마 군대와 비슷하네요. 근데 사실 삼별초 입장에서 이 강화에 수도가 있다가 이제 원하고 이제 원만한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수도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만 갈라진 게 아니라 네. 아까 삼별초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좌우별초냐 마별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가 이제 또 전쟁을 하니까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최씨 정권의 그게 약점이 된 거예요. 자기 경호 부대만 있었을 때는 단합이 잘 됐을 텐데 이게 전쟁이 나니까 정규군 역할도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강화도에서 최씨 정권을 지키는데 더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밖에 나가서 활동한 경우도 꽤 있었어요. 저도 책에서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비판했지만 최씨 정권을 조금 이제 변호하자면 그 후대의 역사 기록들이 절대 무신 정권한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야별초가 나가서 지역군을 조직해서 싸우거나 뭐 군량을 수송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록들이 전란 때문에 많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 좀 고의적으로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어서 조금 과도하게 비난받는 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 싸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력이 늘어나면 이런 어떤 사적인 정말 비유 잘 들으셨네. 카이사르의 군단도 로마에 돌아오니까 군단장의 3분의 1이 카이사르 죽이는 데 가담하잖아요. 네. 너무 많아지면 파일을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씨 정권이 어떻게 하냐, 아예 부대를 나눠버리는 거죠. 왜냐면 한 부대 안에 있어서 부대가 분열되는 것보다 만약에 걔들이 또 땀만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한 부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부대로 갈라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이게 가다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야당성이 강한 부대가 생기는 거예요. 어허. 그게 뭐냐면 신의군이에요. 좀 다르잖아요. 야별초, 좌우별초하고 신의군은 만들 때보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성상 최씨 정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충성보다는 나는 몽고에 끌려갔다 도망온 사람들이면 가족들이 학살당했을 거고 피해도 주민 친구들도 죽었을 거고 나가 싸우고 싶다는 우리는 국가의 군대가 되겠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많은 부대 아니겠어요? 사실 무신 정권 제거될 때 최씨 정권 제거되고 나서도 또 계속 여러 번 정변이 나는데 그때 맹활약하는 게 신의군이에요. 그 최희가 죽을 때도 삼별초에서 신의군들이 가담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간단히 말하면 그날 궁궐 수비를 야별초가 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요걸 신의군이 바꿔친 다음에 모여가지고 공격해서 최희를 죽여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신의군이 사실 계속 분열이 되는데 그런 식의 이제 부대가 아니라 분열이 이제 생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육지에 나가서 몽골랑 강화를 맺는다거나 최씨 정권이 이제 자꾸 이렇게 아들 가다 보니까 좀 무능해져 갖고 통제력이 안 된다거나 사람이 많아져서 좀 분리가 된다 하는 어떻게 되니까 많은 군인들이 이제 딴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지. 근데 반면에 삼별초를 또 단합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의 몽골과의 전쟁은 끝났어요. 1270년에 끝났는데 이렇게 되니까 힘이 너무 세진 삼별초가 이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일단 최씨 정권은 무너진 이유니까. 그러니까 덜커덕 삼별초에 대한 해산령을 내린 거예요. 최종의 부대를 예. 근데 지금까지 나름 그래도 몽고에 대항해서 가장 잘 싸웠던 부대인데 그렇죠. 그렇죠. 특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의군 같은 부대는 이 상황에서 해체하고 몽골한테 항복한단 말이야.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별초가 뭉쳐서 그야말로 난이 나죠. 그러니까 삼별초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목숨 다해서 싸웠고 막 포로로 잡혔다가 뭐 정말 목숨 걸고 탈출하고 이래서 계속해서 최종의 부대를 유지해 왔더니 결국은 그러니까 토사구팽 이런 느낌이니까 날벼락을 맞은 거네요. 그렇죠. 허준 씨 말이 맞죠.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전부 다 제거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별초 부대가 그렇게 느끼도록 했으면 권력자들이 실수한 거지.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인적 이득도 지금까지 특권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최씨 정권 때는 창에다가 은병을 달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은병이 우린 이렇게 월급 많이 준다. 아 돈이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무신 정권이 너무 오래 권력을 잡아가지고 왕하고 신하들이 할 일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감각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런 대규모의 엄청난 이 특별 조직을 해산시키려면 정말 고도의 지략과 그렇죠. 회유와 이게 필요한데 야 진짜 너 진짜 뻥 아니다. 내가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다들 무기 놓고 집에 가.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것도 더 위험한 말을 했다고. 어. 그러니까 아예 부대를 재편하면서 이렇게 살살 쪼개면서 약화시켜야 네네. 되잖아요. 근데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해산한 다음에 너희들 능력에 따라 뽑아서 잘 대우해 줄게. 아. 이 말은 너희들 다 해고할 수 있다는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단체를 운영을 안 해본 거야. 그렇지. 아니 수표 붙이고 다니던 사람들한테 니들 월급은 이제 능력에 따라 줄 거니까 수표 그렇죠. 떼어. 뭐 이렇게. 자기는 더 잘해주겠다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 깎인다고 생각하지. 나의 특권이 사라지는구나. 이래서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가뜩이나 분열돼서 서로 죽고 죽이던 산별초가 단합을 해버려요. 아. 근데 이제 뭉쳤다. 그리고 이 뭉친 사람들이 힘이 세. 게다가 이 원하는 바가 같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토사구팽 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 봉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원종 11년. 그러니까 1270년이죠. 강화도의 삼별초가 물론 대의 명분은 이거였죠. 몽골에 복속하는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대의 명분이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진심일 수도 있고요. 네. 그와 함께 이렇게 되니까 뭐 난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개경의 정부를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정통성이 없는 정부로. 그러면서 봉기를 시작하죠. 아 그러니까 그냥 그 정부 조직은 일단 개경으로 갔는데 진짜 힘이 있는 삼별초 특수부대는 강화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강화에서 그러니까 삼별초 장관 배중손, 그다음에 야별초 지유, 노영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건 뭐 반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이렇게 봉기를 했다는 건 이제는 독립적인 그렇죠. 어떤 그런 그리고 수십 년간 수도 역할을 전혀 문제 없이 해내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좀 치졸하게 했죠. 개경의 왕하고 주요 관료들이 다 나가고 네. 1차로 나가서 이제 의식을 하고 여기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삼별초 본대는 강화도에 놔둔 거예요. 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삼별초가 데리고 나갔지. 그렇지. 그걸 그러니까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판을 깔아. 화약 옆에 불을 뭐 난로 옆에 화약을 놔뒀다고 할까? 이제 그런 식의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얘들이 그날 몽고군이 쳐들어왔다고 소문을 쫙 내요. 아. 몽고군이 쳐들어왔으니 대운동장이라고 해요. 구정이라고 해요. 격구장인데 네. 우리는 지금 안 하는데 삼국시대부터 고려 때까지 또 폴로를 네네네. 이게 원래 폴로가 동양에서 나온 거예요. 네네. 그걸 좋아해갖고 왕궁에 있는 대운동장을 항상 구정이라고 불렀어요. 거기 모여라. 원래 또 군대가 늘 거기 모입니다. 모여서 무기고를 털어서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강화도를 점거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화도가 일견 물론 그 계속해서 몽골의 침입 때 이렇게 네. 철옹성 같이 있었지만 이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큰 데가 아니잖아요. 그 어떤 그리고 삼별초 입장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면 우리 요만큼만 먹을 애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를 먹겠다라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고려를 먹겠다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나름대로 정권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일단 탈출을 해요. 이들이 좀 더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탈출을 하고 그 배만 뭐 탈출하는 그 배만 한 1000척이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와 1000척이 넘는다고요? 원래 가족들이 이사하려고 네. 짐 실은 배 이래갖고 포구에 꽉 차 있었대요. 그러니까 배가 많긴 많았는데 네네. 작은 배, 큰 배 해서 1000척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대. 그래서 이사 가려고 엄청난 그 이삿짐 차량이 꽉 차 있고 승용차까지 동원해서 있는데 삼별초 항구를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탈출을 하고요. 탈출하는 사람들이 좀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누구요? 누구냐면 유학자 안양, 그다음에 제왕운기의 저자 이승효. 오. 이 사람도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군인도 있었거든요. 삼별초 장관. 걔는 활 쏘고 탈출하고 싸워서 탈출하고. 문신들 안양이나 이승유 같은 사람은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오는데 꾀를 써서 탈출했다. 그러니까 다 자기 가진 능력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삼별초가 보니까 이게 중간에 너무 많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놔주면 죽인다라는 명령까지 내리는데
뭐 어떻게 해서 관리가 그렇죠. 안 되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러면 탈출한 산별초들은 지금 어디로 어디로 모이게 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가 서해안이잖아요. 네. 서해안 일대 섬들을 쫙 쓸고 내려옵니다. 쫙 쓸고 내려와서 종국에는 진도에 들어가죠. 꽤 많이 내려갔네요. 네. 근데 진도가 예전부터 네. 임진왜란 때도 그랬었지만 거기 물살이 상당히 세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어떻게 보면 강화도 2가 될 수 있었죠. 그렇죠. 이 산별초한테는. 전술적 어떤 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강화도 2가 진도예요. 정말 네. 서해안을 쭉 쓸어보면. 네, 네. 조건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강화도는 육지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산별초는 이제 앞으로 몽고군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고려군하고도 싸워야 되잖아. 그러면 개경 가까운 강화도에 있는데 고려군하고 몽고군이 합하면 같이 건너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려군대는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황해도 개경 주변이 역시 국왕한테 충성이 강하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몽고군만 아니라 고려군하고도 멀어져야 되죠. 그러면 제일 좋은 데가 진도예요. 김도 맛있고. 호남도 가깝고 주변에 물살이라든가 이런 조건은 강화도하고 비슷하고. 왜 아까 기자님이 약간 서해를 좀 떠돌다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끈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명확하진 않은데 일단 1,000척이 넘는 대함대니까 뭐 또 이게 여름철이고 그래가지고 뭐 폭풍 오거나 장마하면은 머물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몽항정의 주요 거점이 섬이었잖아요. 네. 그 서해안에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좀 유명한 섬 위도, 대부도 이런 데 다 군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상당수가 또 이 산별초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세력들을 싹 다 모아서 업어오는구나. 네, 그리고 진도로 가고 그리고 진도만 점거한 게 아니라 주변 섬들도 점거해서 이제 해상 왕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강화도로서 진도를 선택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진도를 노리고 갔다는 거는 우발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다. 우발적으로 나갔고 이제 우리 어떡하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이제 독립국가 세우려는 의도가 다 있었던 거죠. 그게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강화도에서 왕족을 한 명 잡아갑니다. 왕이라고. 무신 정권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왕은 안 하잖아요. 네. 누군가 왕 하나는 세우고 자기들이 그렇죠. 권력을 잡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그대로 이제 자기들이 왕으로 세울 사람을 잡아가는데 그 사람이 왕원이라는 양반이에요. 물론 뭐 일설에는 두 가지 설도 있어요. 이 왕원 집안이 문종 때 한번 반열란 음모로 추청을 당했어요. 숙청당했던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일설에는 이 양반이 처음부터 순별처럼을 요청했을 거다라고 보는 설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언제적 일인데 그렇죠. 지금까지 살았으면 뭐 그런 거 상관없을 거다. 또 뒤에 봐도 고려 왕족들이 왕원을 안 죽이려고 해요. 그런 거 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 집안은 원래 저쪽가 약간 옛날에 그런 사연도 있는 집이니까 데려가자 해서 하여간 데려가서 진도에 가서 왕궁도 짓고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자기들은 여전히 이제 무신 정권의 후예로 이제 구조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진도로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진도로 내려가서 왕까지 옹립을 했다. 그 뒤에는 그러면 이제 진도에 진짜로 왕국이 이제 건설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게 진도에 가서도 딱 거기밖에 없을 만한 데에 딱 들어가서 그것을 거점으로 삼아요. 그게 이제 지금 벽파진인과 용장산성이라는 데인데 이 벽파진은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제 진도 대교가 생겨가지고 네네. 배로 왕래를 안 하는데 지금 다리 건너는 데가 포구라면 네. 배 타면 딱 건너오는 포구예요. 거기 가시면 지금 그 이수인 장군 대첩비도 있는데 조선시대도 거기가 수군 기지였고 딱 지금은 좀 굉장히 한산한 항구가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진도로 건너온 입구였죠.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뒤가 이중으로 산으로 감겨 있어요. 그 너무 넓지도 않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네. 그 앞에 바다가 또 어느 바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명량, 을들목이죠. 을들목이 저기구나. 엄청나게 물살이구나. 그렇죠. 네. 지금도 그 엔진 달린 배들도 조심해서 다닌대요 거기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지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는 벌써 준비를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울들모이고 뒤에는 산으로 감겨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용장산성이라는 산성을 쌓아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발굴을 해봤더니 네. 사실 옛날에는 거기 가서 그냥
피난민처럼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군인들이 뭐 그냥 콘센트 막서 짓고 살았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발굴을 해봤더니 산 다 깎아서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고려 수도의 왕궁을 재현을 해요. 어. 재미난 게 삼국시대도 왕궁은 좀 평야에 있잖아요. 네네. 지금 경복궁처럼. 그쵸, 그쵸. 근데 고려 왕궁은 독특한 게 왕건 지배터에다가 왕궁을 졌다고. 그 집안이 원래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비탈에 이렇게 축대 짓고 되게 좁은 데였어요. 거기를 왕으로 쓰려니까 산을 깎아서 다 축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왕궁은 계단식 왕궁이에요. 건물 하나 가려면 다 축대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와서도 축대를 몇 단으로 쌓아요.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건물을 힘들게. 제가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고려의 정통성이 자기들한테 있다라고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생각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끝까지 몽골하고 싸웠던 정통성은 자기들한테 있다는 거죠. 이미 저쪽의 고려는 그 몽고에게 항복한 몽고 쪽 패거리다. 우리가 진짜 고려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도에 있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영장산성이 둘레가 13km고 그 안에 면적이 7,000평인데 축대를 이렇게 쌓고 17채의 건물을 졌는데 야. 건물 되게 커요. 네. 우리 고려 수도 여기다 옮겨놨다라고 할 와. 정도로 이렇게. 아니 근데 진도에 그렇게 성을 짓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살만한 자원이나 먹을거리가 있었어요. 강화도나 진도나 지금 가보면 농토가 꽤 있어요. 네. 다만 지금 있는 평야들은 되게 조선 후기이라 간척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정도로 풍족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큰 섬이고 네. 제 생각엔 오히려 남해안 섬들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그 앞이 호남 평야잖아요. 네. 가져와서 먹는 게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진도로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쇠곡이 못 올라가니까. 뭐 죽었다 깨나도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라인 거제도 남해도 라인을 전부 삼일초가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진도는 수도였지 진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미리 계산이 됐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천척이라는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그렇게 갔다면 이건 계획 없이 가진 않았겠죠. 근데 저 지금 지형을 보면 이거는 웬만한 엄청난 대군이라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지도에서 연한색으로 나온 부분이 아마 지금은 평야인데 간척한 데고 그러니까 실제 저게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는 데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배를 몰고 와서 산비탈을 바로 갖다 대야 되는데 그렇죠. 지형 자체가 산들이 삼면을 감싸고 있고 갈리폴리죠. 그렇죠. 그걸 갈리폴리지. 그리고 갈리폴리 없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저희가 원래 메꾸기 전에 갯벌이에요. 또. 그러니까 배를 대면 허리까지 빠지면 진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저 자연 성벽 위에 뺑 둘러싸서 세계 최고의 강공을 쏘는 병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 고려의 최고의 그렇죠. 특수부대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몽골도 만약에 저기 상륙하더라도 기병 전술이 발휘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였죠. 아유. 그리고 또 거기 남아 있는 병사들이 얼마나 힘이 좋았겠어요. 거기 낙지가 엄청 나와. 자, 어쨌든 이렇게 건들기 참 힘든 지역에 삼별초가 왕까지 용립을 하고 어마어마한 궁전, 정통성까지도 본인들이 주장을 하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반란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고려 정부는 짜증이 나 있을 텐데 근거지에 왕까지 용립했으니 이거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박멸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려는 그 장군 양동무와 고혈음을 시켜서 진도로 전격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수많은 싸움에서 단련됐던 이 삼별초한테 네.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이 전부 다 실패하고 완전히 깨지죠. 그리고 오히려 삼별초가 공세로 전환을 해서 호남 일대 많은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괜히 건드려서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었군요. 네. 더군다나 그 호남에서 가장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나주. 나주는 어마어마한 평야가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나주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삼별초가.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려군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식량 창고 하나가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니 이거 마치 왜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격이 아닌가. 그렇죠. 가만히 있던 삼별초를 오히려 더 세력 확장하게 만든 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최씨 집안의 가병이라고 너무 무시했지만 이 편제라든가 전술 구조를 보면 분명히 전국토에서 활약을 했던 부대인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이미 개념이 다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대를 그렇게 쉽게 그렇지. 능력 시험 봐서 재등용 해줄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큰일 났지. 나라가 사실은 내전 상태로 그렇죠. 돌입한 거죠. 아니 근데 삼별초가 이렇게 나올 때 뭐 수많은 지역들이 좀 있었을 텐데 굳이 나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삼별초는 애초부터 분리 독립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호남이잖아요. 네. 그거 아세요? 전라도가 이름이 왜 전라도인지? 전주 나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 이름이 그 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거점이 되는 도시 2개를 따서 붙인 거예요. 네, 처음 알았다.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거든요. 그래서 삼별초는 처음부터 전주, 나주를 공략해서 전라도를 석권할 의도가 있었던 그러면 거예요. 식량의 거의 대부분을 한반도의 식량을 네. 가져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보면 나주를 먼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목표는 나주와 전주를 다 먹는 거였죠. 그래서 먼저 나주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나주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웬만한 공격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 게 원이 그렇게 몽고가 그렇게 와서 쳐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전투력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삼별초가 딱 들어오자마자 나주에 있는 관리들은 매우 크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인데? 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주저주저하고 네.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향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을 고수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산골로 도피하겠다. 한 고을의 수석 아전으로서 무슨 면목으로 나라를 배반하고 적에게 복종하겠는가? 그럼 이렇게 향리의 적극적인 태도에 나주는 좀 어떻게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러니까 향리 아까 말했던 향리 정지려의 질책에 감동을 합니다. 많은 관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주 사록 김응덕이 항전을 하자. 항전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금성산성으로 병력을 모읍니다. 금성이 예전에 나주의 이름이 금성이었죠. 예, 금성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주로 몰려온 삼별초가 7일 밤낮을 공격을 하는데 그걸 막아냅니다. 그래서 삼별초가 여기서 우리가 항전을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최초의 어떤 좌절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삼별초도 이게 쉽지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좀 얘기가 재밌어지는데 아까 왜 전라도가 전주랑 나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주가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전주는 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있을까요? 삼별초가 나주에서 좌절하자마자 전주로 가요. 역시나 그러니까 삼별초가 이게 결과론이긴 한데 지리적인 순서로 보면 나주, 전주가 맞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역사 지리적 상황을 보면 차라리 전주를 먼저 공격해서 나주로 오는 게 나았죠. 정치적으로 봤을 땐 전주를 먼저 갔어요. 그거를 생각을 못했네 삼별초가. 그러니까 지리만 보고 역사를 안 배우고.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려면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보셔야 되고요. 아무튼 결과론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먼저 전주로 갔어야 됐어요. 지리를 무시하고 결과론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면 나주가 어떻게 보면 포위가 되는 형국이 돼버려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나주를 공략할 수가 있었겠죠. 실제로 전주가 떨어지니까 나주가 동요해요. 그렇죠. 잘 싸웠던 나주가. 그래서 뭐 항복하자고 하고 뭐 삼별초가 거의 접수하려고 할 때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고려 정규군하고 몽고 연합부대가 호남 경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삼별초가 나주성에 포를 풀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론 따지면 역사학자의 편향이 아니라 전주, 나주로 왔었어야 된다. 그러면 전주를 다행히 공략을 성공해서 나주가 많이 흔들렸으나 고려 정부에서 나주만큼은 우리가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해서 들어와서 결국 치열한 전투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전주와 나주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도로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할 때는 누군가 깃발 들고 싸우는 게 네네네. 중요한 게 누가 깃발 들고 싸워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주하고 나주를 정규군이 오기 전에 점거했으면 호남 지방에 있던 여러 지역 사람들이 이때는 지역이 집단으로 움직이니까 삼별초에 동조했을 수도 있고 뭔가 자신감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결국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철수하면서 우리가 좋게 말해서 삼별초를 해상왕국이라고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육지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섬, 물론 거제도나 남해도 같은 거 장악하고 있는 건 크긴 하지만 육지의 기반을 많이 잃어버리고 섬 중심으로 장악을 하니까 결국은 포위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섬 쪽으로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 삼별초 왕국에게는 실수가 된 거가 됐네요. 뭐 처음에 그럴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기반을 잃어버리게 돼서 누가 봐도 함락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반대로 육지를 점령할 수도 없는 이젠 버티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해졌죠. 그렇죠. 그때부터.
근데 저희가 왜 강화도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물살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 진도 해역도 물살 세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관군도 어떻게 대치만 하고 있지 어떻게 못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수군 쪽에서는 삼별초가 훨씬 잘 싸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군으로서도 이거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대신 다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간은 관군 편은 맞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려의 정규군은 다 이 정규군이 아니라 이 잘 싸우는 부대는 삼별초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동원하는 군대도 삼별초가 주력이에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처음에 진도 쳐들어갔던 부대도 다 삼별초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전쟁에서 초기 전투에서 지휘관들은 다 삼별초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삼별초끼리 싸우는 거야. 근데 어쨌든 저쪽이 더 많잖아요. 지금 삼별초 본대가 많고 그렇죠. 이건 일부니까 처음에는 정규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어쨌든 이쪽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국가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국가 행정망을 동원해서 병사들을 모으고 간단히 말하면 제2의 삼별초를 다시 만들면 되지 않냐. 어차피 쟤네는 못 넘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장기전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장기전으로 가는 동안 결국 지금의 삼별초 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모만 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군대라는 조직이 생산 조직이 아니라 소비 조직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막대한 소비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들도 뭐 이제 병사들도 농사짓고 뭐 했겠죠. 그 안에서 했는데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한계가 명확하냐면 그쪽 이때까지 세곡선이나 이런 걸 털고 육지로 나가서 털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물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도 사실 지금 현재 삼별초가 해상 왕국을 건설을 하고 여러 섬을 지배하고 있지만 진도가 삼별초 정도의 이 군사 숫자로 네. 전체 방위를 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도는 강화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관군의 어느 한 부대라도 만약에 상륙이 된다면 네. 그때부터 삼별초는 지상전에 돌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삼별초 입장에서는 병력도 많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한 부대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해상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군이 강하지만 한 항구 하나라도 뺏기게 되면은 글로 계속해서 지상군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그러니까 거죠. 지금은 수군이 강하고 관군이 수군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당장 못 건너오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은 저쪽 수군이 건너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별초가 이제 시한부 인상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삼별초의 수군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때 다 목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목선이란 건 시간이 훨씬 지날수록 손상이랄까 그렇죠. 이게 빨라요. 네. 근데 이 진도 요 일대가 어떤 목선에 필요한 목재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목재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3중고, 4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빛이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삼별초 왕국에 기회가 또 온다면서요? 항상 전쟁에서 잘 나는 게 이제 자중질환이죠. 네. 이 권력 싸움은 항상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전국 시대도 할 때도 그랬지만 적군이 강하다. 지구전으로 가자. 그러면 출세를 요구하는 사람이 꼭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한테 주시면 내가 간다. 근데 제가 지금 싸우기 싫어 저러고 있습니다. 이수인 장군도 똑같은 방법에 당했고 근데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모함하면 제가 뇌물 받고 지금 공격 안 하는 겁니다. 아니면 겁이 나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땀만 무서운 품고 말이에요. 있습니다. 땀만 품고 있습니다. 이수인 장군 당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럴 때 원래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리한 대치가 이럴 때 내가 여기서 나가서 히트를 한 번 치면 영웅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또 삼국지에서 나오잖아요.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충신의 칼은 짧아도 역적의 도끼를 이기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간다고 그래서 나가봐라 그러면 히트 치러 나갔다 바로 죽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나가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거 이렇게 시간 끌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일어나면서 뭔가 내부의 분열이 일어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제 고려군하고 몽고군은 연합군인데 몽고군 사령관은 우리 이름으로 아이죠. 아해. 네. 예. 아해고 고려군 장군이 이제 유명한 김반경인데 말은 김반경하고 통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좀 내통한다고 또 이제 모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 바람에 개경으로 거의 압송까지 무고라고 판단이 돼서 전선을 복구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김반경도 이제 더 이상 좀 이제 장기전을 고집하기는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김반경의 작전은 결국 수군을 양성해서 건너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진도가 넓어서 근데 아마 이품이 이랬을 거야. 진도로 건너가면 진도를 전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요만큼 지키고 있는데 제가 군대를 보내고 왜 안 건너갑니까? 건너가서 공격하면 되는데 이런 말 했을 텐데 해군이 딸려서 특히 울돌목이라는 데 그게 왜군 130척도 못 건너간 그렇죠. 데인데 만약에 건너가는데 건너갔다가 보급이 차단되면 몰살해요. 그렇죠. 고립돼서 이제 각계격파하면 돼요. 그럴 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아까 기자님 말씀하는 거지. 정의의 군대는 패배하지 않는다.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진짜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또 군인 생활 그- 수십 년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갖고 출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나 있다니까. 더 이상 전투를 미룰 수가 없으니까 김반경도 1270년 11월 22일 날 결국 이제 대공격을 공격을 개시합니다. 아하. 아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삼별초 입장에서는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했을 텐데 일단 이 둘의 병력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시에 고려군이 착실하게 해군력을 키워요. 착실하게 해군력을 키워서 약 100척의 함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삼별초는 지속적으로 손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함선이 30척밖에 남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삼별초가 이제 선공을 해요. 그러니까 오. 선공을 하니까 같이 있었던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전에 좀 약하죠. 예, 그러니까 겁을 먹고 아 이거 안 되겠네. 일단은 무트로 갈까? 이렇게 아. 했는데 여기서 김방영이 또 유명한 그러니까 좀 멋있는 말을 합니다. 오늘 적과 승부를 내야 한다. 이거 딸랑 한 마디입니다. 아, 뭐예요? 아, 끝이에요? 네. 김반경 입장에서는 후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리하지만 자기가 모함도 받고 이래서 나왔는데 또 싸우지 않고 후퇴하면 이게 그렇지. 안 하는 이만 못한 게 되고 다시 압송될 거 뻔하다니까. 그거 또 압송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번에 될지 못 모르겠어요. 빠져나오죠. 그래서 삼별초는 그러면 쾌재를 불렀겠는데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삼별초가 즐겨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해전을 했을 때 적 사령선을 먼저 치는 이 방법을 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김방경의 사령선을 포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함몰되지 않자 함정으로 밀어넣습니다. 함정이요? 무슨 함정이요? 명랑해전에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울돌목에서 쓰는 고유한 함정이 있어요. 거기가 물살이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물에 이게 물살에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물살 걸리니까 그냥 쭉 가서 해변에 박아버리는 네. 거. 김반경의 함정을 보면은 어떻게 포위해가지고 그 물살 쪽으로 밀어넣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김반경이 진도 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적진의 입속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본대하고 떨어지고 그렇죠. 못 태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해변가에는 지금 삼별초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배가 절로 가는데 못 태어나오는 거지. 어서와 진도는 처음이지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부군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거 아닌가요? 이제 뭐 거의 결론은 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렇죠. 바다에는 삼별초고 자기는 떨어져서 저기로 가는데 진도로 저 앞에서 지금 그렇죠. 들고 온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생의 교훈인데 훌륭한 부대의 특징이 끝까지 싸운다. 역시 사령선이잖아요. 대장선이니까. 예, 또. 그래서 예. 정말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웠대요. 끝까지 싸웠는데 이게 못 태어나니까 결국 이제 해안에 좌초한 거죠. 그때쯤 오니까 병사들이 다 부상 안 입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좌절도 이렇게 이제 배가 이제 섰으니 그렇죠. 끝이구나 그러니까 털썩 주저앉았겠지.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가 부상 입고 쓰러져 있고 이제 타고 올라오고 우린 쓰러져 있고 그걸 보고 김반경이 적한테 잡히느니 죽겠다 자결하겠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 보좌관도 잘 둬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부하가 있으면 같이 가는 거고 붙잡더니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말립니다. 그래서 또 치열한 접전이 벌어져요. 그때 그 양동무라고 이영반도 저기 삼별초 출신이고 네. 아까 처음 정부군이 진도 공격했을 때 참전했던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몽충이라는 요즘 말로 뭐 구축함, 순양함 그런 네. 몽충이라는 게 배 종류 이름인데 네네네. 배를 타고 김방경을 구하러 역시 이분도 이쪽 출신이라 네. 물길을 아는 잘하는구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몽충이라는 배는 뭐냐면 저 화면에 나오지만 옛날 배도 다 똑같은 나무 배인 것 같아도 기능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에다가 이렇게 장갑이나 이런 건물을 세워서 네. 주로 사격용 네네네. 건물을 만들고 저렇게 창문, 창이 그러니까 있어서. 창구멍을 해서 주로
사격을 하는 거기 탄 궁수들이 또 다 최인류였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몰고 들어와서 그 김방경을 구출해서 이야. 돌아가요. 이야. 김방경은 정말 저기 앞에서 구원의 신이 나타난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아니, 결국 김방경은 간신히 이제 나와서 살게 됐지만 근데 전투는 또 패배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김방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패배긴 하지만 패배 같지 않은 패배였죠. 어? 다음 이야기. 삼별초에게 굴욕의 패배를 겪은 고력은 몽골과의 연합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제2의 공격을 가하다. 고려 몽골 연합군과 삼별초의 최후의 항전, 삼별초 항쟁 마지막 이야기. 이 정말 이제 문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홍다구가 사령관으로 자기 가병을 거느리고 참전하게 돼요. 홍다구가 기습적으로 상륙에 성공을 합니다. 오. 포구에다 불을 질러요. 당황해서 거기 지키고 있던 삼별초가 도망을 갑니다. 진도가 함락된 다음에 제주도로 탈출하는 부대가 있는데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이걸 완전히 독립시키자. 군사 기지도 만들고 주민도 위모하고 자기 편도 끌어들이고 더군다나 1년 후에는 전라도 지방으로 이른바 노략질을 하러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3,200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함대가 출동을 하는데 어쨌든 최후의 항전이었고 이 사람 이 삼별초 입장에 이제 물러설 때도 없고